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자꾸러기의 거북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닫는 게 있어요. 바로 나를 위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다는 건데요. 어렸을 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조언을 구하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지만 중년이 되면 책임은 커지는데 이에 비해 인생의 힌트를 얻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인생의 절반을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는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중년을 살아야 품격 있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해 이호선 저자의 50의 기술과 함께 살펴볼게요. 어느 곳에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게 참 마음 같지 않아요.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살면서 얼마나 감탄해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왔는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감사와 감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기쁨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요. 감탄은 뜨거운 감성들을 탄성으로 뱉어내는 것, 바깥으로 뿜어내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주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감탄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누구나 감탄할 수 있는 건 아닌데다가 감탄은 그야말로 내면으로부터의 축제거든요. 먼저 우리가 언제 감탄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흔한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접할 때입니다. 또는 완전히 낯선 것일 때이죠. 나도 모르게 이야, 이런 게 있어? 라면서 감탄하죠.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입니다. 와, 너무 예쁘다. 이 감탄이 우리 몸에 도파민 샘을 넘쳐 흐르게 해요. 또 하나 놀라운 건 사람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자신을 보며 기꺼이 감탄하는 모습이라고들 하더군요. 다른 사람의 감탄사를 주로 기억한다는 것. 너무 놀랍죠? 감탄하세요. 더 이상 감탄할 수 없을 때까지요. 감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될 만큼 기쁨의 호흡이 바깥으로 나와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게다가 그때의 탄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와, 이런 게 있어? 멋있다. 엄청나. 등등.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속적인 감탄사를 대포 쏘듯 뿜어내며 매사에 감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간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고요. 감탄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습관적으로 감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감탄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감탄은 뇌가 뱉어낼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의 극치입니다. 찰나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판단을 되짚어본 후 여기에 정서적 감흥을 최고치로 올려 내뱉는 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성과 감성의 조합은 뇌를 자극하죠. 짜릿함을 경험할 때 반응하는 미주신경도 덩달아 움직이게 됩니다.
감탄의 대상보다 감탄하는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감탄이 습관이 된다면 이 얼마나 좋은 행복 습관일까요? 너무 좋아. 정말 끝내준다. 와, 대단하다. 감탄 부자는 행복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젊어서는 돈을 따라가고 나이 들수록 감탄을 따라가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탄하는 곳에 나의 습관이 있고, 감탄하는 곳에 나의 덕이 있고, 감탄하는 곳에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감탄은 나이 들수록 필요한 좋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 주죠. 감탄 부자가 되기 위해 감탄 형용사를 내가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적다면 늘려보세요. 영어로 늘려봐도 좋아요. 내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감탄해야 점점 감탄의 불을 더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개를 돌려서 감탄할 대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옆에 가족이 있고요. 반려동물이 있고요. 아이들이 있고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물건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오래된 연필이 있을 수 있고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감탄해 주세요. 나에게 네가 있다니.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때 너무 좋았지. 그거 괜찮았는데. 어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다 감탄의 연속입니다. 제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어쩜 점점 더 예뻐지니? 넌 어쩜 뭐든지 잘하니? 넌 어쩜 이렇게 매력적이니? 야, 넌 멀리 봐도 뚱뚱해 보이질 않는다. 제가 어떤 옷을 입을 때도 그 말을 하셔서 감탄의 말을 오롯이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감탄의 힘으로 5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감탄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감탄은 다른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서로 감탄하는 부분은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더 놀라운 건 감탄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월급도 높답니다. 수입이 높다는 거예요.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바로 감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곁에 있는 사람까지 감탄하기 때문이죠. 많은 이가 감탄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역시 바로 감탄하는 사람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내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지금 딱 떠오르는 감탄을 내뱉어 보세요. 이를테면 이야기 참 좋다. 정말 편안하다. 이런 감탄이요. 감탄하는 것이 어색하더라도 감탄 습관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50 이후는 친구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50에 접어들며 재구성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친구니까요. 이때에는 꼭 끊어야 하는 친구 유형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넘어 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면 내 가족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와 또 다른 친구를 이간질한다든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잘난 척하는 친구야 듣기야 싫을 뿐 해롭다고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어내고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험담을 일삼으면서 모임의 관계를 부정적 고리로 연결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해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친구로서 교훈을 줄 필요가 있어요. 교훈은 말로 하는 얘기라 생각합니다만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으세요. 해로운 친구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할수록 상처받기 쉽고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니까요. 나쁜 정보도 정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친구들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해로운 친구에게 일단 상처를 받으면 회복도 더딥니다. 끊어야 하는 친구이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두면 결국 다음번엔 그 사람이 당신을 집단에서 배제할 거니까요. 50 이전의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친구가 한 부분이었다면 50 이후의 친구는 내 삶의 여러 부분을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50 이후에는 친구의 역할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입니다. 우선 친구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 밖에 나와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만일 혼자 집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가 혼자 집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길 거예요. 하지만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겠죠. 또한 어떤 공간이라도 친구와 함께라면 내가 나로서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는 나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나를 얽매거나 귀찮게 하거나 나의 시공간을 침범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과 심리적 편안함을 해치는 자이니 친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친구란 단순히 여가를 넘어서 미래 행동 파트너입니다. 50이 넘으면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이전에 여가를 함께하는 것과 미래 행동을 함께하는 건 다릅니다. 여가는 많아진 시간을 채우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면 행동을 함께한다는 건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구축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파트너이자 조언자이자 동시에 동업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단순히 시간을 같이 보낸다면 안정감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나 미래 행동을 함께 한다는 말은 신뢰가 매우 깊고 나의 삶을 담보로 해야 하죠. 함께 새롭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남은 청춘을 상호 제공하며 이를 도모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생과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나의 좋은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0이 넘는다고 해서 가족에게 모든 비밀을 말할 수는 없어요. 가족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면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개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부모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나 든든한 자녀일지라도 내놓을 수 없는 속사정이죠. 게다가 가장 잘 들어줘야 할 가족이 오히려 가장 귀를 막거나
윽박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담마저도 거절당하는 게 가족이니 가족이라고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이때 친구는 그야말로 가족도 들어주지 않는 한심하고 지겨운 개인사와 비밀의 청취자가 되어줍니다. 나의 부족을 알지만 괜찮다고 말해주고 나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주는 그런 사람이니 그런 면에 있어선 때로는 가족보다 더 나은 위로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의 친구를 찾아보세요. 첫 번째, 지난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때 친구가 과거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친구고 앞으로도 이어질 친구고 놓아서는 안 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 자주 연락하시고 만나세요. 적어도 2번을 만나면 1번은 밥을 사고 3번 만날 때까지는 안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 3가지가 바로 오랫동안 친구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2번째, 현재의 친구입니다. 옛날에는 안 만났었는데 최근에 친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친구들도 지키세요. 중년 이후에 친구를 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음 생일까지 혼자 살아야 할 거예요. 중년에는 친구가 귀해지고 절실해지고 찾아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갑에 현금 같은 존재가 바로 현재의 친구입니다. 직장 동료도 괜찮고 동아리 혹은 종교단체 어떤 형식으로든지 괜찮습니다. 이 친구들은 과거의 친구들하고는 또 다르게 나와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과거의 친구가 과거부터 이어나가는 현재의 친구라면 현재의 친구는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3번째는 미래에 사귀게 될 친구들입니다. 과거의 친구와 현재의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관계망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친구 관계는 3단계 관계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친구들이 만들어준 첫 번째 망과 현재의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2번째 망, 앞으로 나와 가까워지고 만들어 나갈 3번째 망. 이 3단계 관계망으로 우리는 친구를 통한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친구는 가족과는 결이 좀 달라요. 가족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친구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고유한 특성이죠. 그 고유한 특성의 친구를 3개의 겹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 계속 만나게 되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 겁니다. 나를 만나러 오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꼭 해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반드시 인증샷을 찍으세요. 대부분 중년 이후에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젊었을 때와 어렸을 때의 사진은 있는데 중년 이후에는 놀라울 정도로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만날 때마다 찍으면서 기념하세요. 2번째, 초대에 응하세요. 친구가 나에게 만남을 제안했을 때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하시기 바래요. 미국에서 했던 친구에 관한 연구 중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좋은 친구의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초대에 응함입니다. 사람들은 초대에 응하는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만나세요. 그리고 초대하세요.
친구들에게 연락도 돌리고 와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도 표하고 친구가 있는 곳에 가면 만나진 못해도 연락도 하고요. 야, 나 여기 왔는데 너 못 만나고 그냥 올라가게 될 것 같아.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런 사소한 연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친구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즉,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친구다. 라는 걸 다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년부터는 친구를 만나면 잘난 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뼈 아픕니다. 자식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제발 자식 자랑은 하지 마세요. 대신 친구를 만나면 마음껏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놀지 못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100세 인생, 지금부터 놀아도 반 100년, 50년이 남았습니다. 100세에 죽을지, 130세에 죽을지, 150세에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 도래했어요. 잘 노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혼자 놀면 재미없죠. 혼자 밥 먹어도 맛없습니다. 친구랑 같이 놀아야 재밌고 친구랑 같이 먹어야 맛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또 추억이 됩니다. 중년 이후는 거절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선뜻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기 어렵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전화도 넣었다 뺐다 하죠. 그러니 먼저 다가가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는 만나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세? 150세? 노년기를 맞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오래 사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노화를 경험하는 게 두렵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고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장수는 재앙이고 무병은 천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즐겁게 살면서 장수까지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음식이나 운동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필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 하나는 독립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있어요. 1875년에 태어나 1997년에 사망한 이 할머니는 122세하고도 164일을 살았습니다. 잔 칼망의 좌우명은 첫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냥 잊어버려야 한다. 였다고 해요. 확실히 낙천적 성격이 장수에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백두대간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었는데요. 2006년의 결과를 볼게요.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길래 오래 살 수 있는가에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찾는 연구였죠. 많은 사람이 금연과 절제된 식사를 실천했지만 그 중에는 하루에 소주를 2병씩 마신 사람, 평생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수한 사람들 중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과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사셨던 사람 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100세 이상을 살면서 건강했던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독립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이고, 뭐가 문제야.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전남대학교 노화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역시 100세인들은 약 17%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특히 정신이 건강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렇듯 낙천적 성격은 우리나라의 장수 어르신들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바로 규칙적인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특징은 바로 규칙이었어요. 당나라의 조주 스님이라고 전설로 전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20세에 입적을 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이 스님이 평생에 걸쳐서 했던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명상이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정해진 자리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는데요. 명상을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이 한결같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보통 2시간 정도 명상을 하는데요. 쉬는 시간 동안에 밥을 먹거나 법회를 하거나 산행을 했다고 해요. 명상을 중심으로 나머지 시간이 돌아갔다고 하니 명상이 규칙의 핵심이자 생활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더불어서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것들은 당연히 멀리 있겠죠. 이 명상이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변화나 긍정적 의미에 더해 삶의 규칙까지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런 규칙성이 조조 스님을 장수하게 하고 삶을 더 멋있게 만들고 타인의 귀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람의 세 번째 공통점은 성실입니다. 미국 LA에 아서 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세까지 버스 수리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은퇴한 지 2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100세면 잘 걷기도 어려운 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인 사람 중에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연구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빠짐없이 일터에 나왔다입니다. 이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실성에 더 가깝습니다. 버스 수리공이었던 아서 윈스턴은 평생을 살면서 아내가 사망했던 날 딱 하루만 결근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성실성이 아내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원만하게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닐까요? 사별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2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별의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별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사별 증후군이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일상의 회복입니다. 나가던 곳에 다시 나가고 밥 먹던 시간에 다시 밥을 먹고 늘 하던 그 루틴을 다시 회복하게끔 하는 것이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할 거예요. 일상이 가장 강력합니다. 일상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밥을 먹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 시간이 되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힘이에요. 따라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회복이 빨라요. 일상이 무너진 사람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이라는 건 우기를 일으키는 힘이자 강력하게 우리의 삶의 패턴을 조절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입니다. 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성격, 두 번째, 규칙, 세 번째, 성실성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오래 살게 될 거예요.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여기저기를 고치고 치료를 받아가며 점점 우리의 수명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장수는 우리 앞에 명확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행복감을 높이면서 살아가기 위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호선 저자의 50의 기술과 함께 했습니다. 책의 저자는 중노년 연구자로 손꼽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중노년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강의를 하며 우리나라 중년에게 꼭 필요한 태도와 통찰을 깨닫고 이것을 50의 기술에 담았습니다. 책에는 나의 내면, 가족, 관계, 심리상태 등 중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 33가지가 담겨 있어요. 각 방법들을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풀어냈고 방황하는 중년들이 스스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입니다. 내용에 대한 정리도 잘 되어 있지만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건 문체였어요. 딱딱한 느낌이 아닌 편안한 문체로 쓰여 있어서 훨씬 가독성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실천을 하며 살아야 품격 있고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2의 전성기를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